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남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심화 50회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을 다룰 예정입니다. 전반부에서도 조금 따라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어려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반부 문제도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최대한 이 기출 해설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그 기출을 보는 눈을 최대한 전달드릴 수 있도록 저도 정말 많이 연구하고 지금 해설을 드리니까 제가 드리는 팁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일부 문제에서는 조금 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후반부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6번 문제의 경우에는 각 교육기관에 대한 거 물었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되게 독특했던 게 이 효명세자라는 키워드가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 대성전이라던가 명륜당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거 그냥 성경관 아니야? 이게 왜 어렵다고 하지?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부가 조금 덜 되신 분들은 항상 그 대성전이랑 명륜당만 보면은 이거는 무조건 성경관이지 한교는 안 되지 않나요? 혼동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교에서 이렇게 힌트 주면은 이건 무조건 성균관 아닌가 이렇게 푸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힌트가 이거예요. 효명세자까지 봐가지고 성균관을 유추해야 되는데,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가령 뭐 영조랑 사도세자처럼 뭐 이렇게 아빠랑 아들 사이가 안 좋았었던 것도 아니면은, 약간 뭐 왕의 아들 정도면은 당연히 이게 그 서울에 있는 국립대 이렇게 보내겠지. 뭐 이런 키워드까지 봤을 때 당시에 왕의 세자는 성균관에 무조건 입학했어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추론하는 게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대충 보면 안 돼요. 일단 1번 전문광자인 칠제가 운영되었다. 이거는 국자감. 그 고려 예종 시기에 그런 관학교육 진흥책과 관련된 키워드고요. 2번 전국의 부목구년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이게 향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는 그나마 성균관 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 대성정관 영륜담만 줬다고 무조건 성균관 아니고 향교랑 나올 때 뭐 지방이라던가 다른 힌트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3번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똑같이 향교예요. 어차피 선지도 안 겹치고. 4번 생원시나 진사시 합격자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되었다. 맞아요. 약간 이 국립교육기관에 들어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때 약간 수능 느낌? 굳이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더 높은 시험인 대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자격은 요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한어, 외어, 여진어 등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거 좀 어려운 선지인데 이거 사역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원이라는 그 기구가 그 약간 좀 외국어를 번역하고 가르치는 역할도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7번 문제. 벌써부터 어려운 문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단 가나 문서가 작성된 사이에 역사적 사실을 물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위정척사파랑 관련된 흐름을 여러분들이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위정척사파라는 게 크게 이 한능검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 문제가 아마 고급 21회인가 26회 때쯤에 나왔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위정토사파의 새 흐름을 낸 문제가 있어요. 20회 때. 일단 그게 뭐냐면 60년대예요. 일단 60년대의 경우에는 그 아예 통상 반대예요. 그냥 통상 반대. 그러니까 60년대 하면 우리가 그런 게 키워드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병인양류라던가 뭐 오페르트 도구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넓게 보면은 그 70년대 그 신미양요까지 해가지고 통상 반대론이 있었는데, 그냥 이때는 서양과의 국가는 무조건 교류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항로, 기정진 같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런 뭔가 개화를 주장하는 인물들도 있었는데, 위정척사파들은 아예 그냥 통상을 반대했고. 두 번째 70년대의 경우에는 외양일체론이 있어요. 외양일체. 이건 뭔 말이냐면 그 서양에 대한 그런 교류를 반대는 했었는데, 그래도 어차피 일본 정도는 같이 했던 그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데 이 국가 정도는 그래도 좀 수교해도 되지 않나요? 했는데 당시에 대표적으로 반대한 인물이 최익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장 핵심은 일본이랑 서양은 똑같이 오랑캐다. 그러니까 일본도 교류하면 안 된다. 그런 걸 주장한 게 대표적으로 최익현이고, 80년대는 이거는 좀 용어로 설명하기 애매한데 그냥 그 서양 수교 반대라고 설명할게요. 이거는
딱 용어가 없어가지고 서양 수교. 그러니까 서양 수교를 반대한 인물은 이거는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책략의 영향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조선 책략이란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방비로 미국 그리고 청나라 일본에 대한 그런 그런 친선 관계를 조선이 맺을 필요가 있다는데 이 미국이랑 대한 국가는 우리가 모르는 나라인데 그 뭔가 수교를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다가 러시아의 그런 뭔가 화를 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좀 미국을 특히 반대하는 대표적으로 그 누구지 그 이만손이 있어요. 이만손. 그래서 이만손의 그 영남, 만인소, 상소. 그래서 이 6, 70, 80년대 흐름을 여러분들이 크게 잡고 있어야 이 유형을 풀 수 있어요. 초반부터 좀 설명이 어려운데 일단 가해 사료는 그걸 바탕으로 보면은 자 봐봐요 이제부터 일단 외인이라고 하지만 실은 양적이다.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은 양이다. 그러니까 가해 사료는 여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료예요. 외양일체론. 심지어 이 지부복골 척화해수라는 거는 이 문제 아까 써놓은 이 최익현이 그런 주장하는 그런 상소문 같은 건데 당시에 일본과 절대 수교하면 안 된다고 당시 그게 뭔가 궁궐 앞에다가 이렇게 도끼까지 이렇게 세워놓고서 나는 절대 이거 인정 못한다 할 정도로 되게 강하게 주장했거든요. 이게 참고로 그 강화도 조약 그 체결 직전에 주장한 거예요. 강화도 조약 그 체결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니까 이걸 반대하자. 그리고 나의 사료는 여기서 보면 러시아가 억는 마음을 먹게 하고 미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만들어 오랑캐를 끌어들이려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황준원 여기 나온 조선 책략을 만든 인물이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청나라,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미국에 이렇게 뭔가 친하게 지내려다가 러시아랑 화를 맺으면 어떻게 하냐? 미국이 솔직히 우리한테 후교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손이 이걸 주장한 거고요. 그러니까 가해 사료는 결론적으로 그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을 반대한 인물이고 그러니까 나의 사료는 그 조미수호 그러니까 뭐 넓게 보면 나중에 그 조미수호를 반대한 인물의 그런 상소를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위정척사파의 흐름이 안 잡혔으면 이 문제는 엄청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럼 이제 선지 분석해보면 1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맞아요. 이거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에 주장된 건데 이런 상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조약을 체결해서 그 강화도 조약의 체결 결과로서 그런 답례로서의 사신을 파견한 게 수신사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에요. 27번부터 어려워요. 엄청. 2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이거는 거의 76년인데 이거는 한 81년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85년이라 일단 시기가 이후라서 안 맞고요. 3번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이거는 66년. 그래서 안 맞고 4번 거중도정을 포함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직후인 게 제가 말했죠. 이거는 그런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그걸 반대했는데 결국 체결을 해가지고 이 거중도정을 포함한 조약을 체결한 거죠. 뭐 다른 키워드로는 최애국 대우가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직후예요. 나의 사료에. 그래서 안 맞고요. 5번 양현수 부대가 정독잔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66년이라 결론적으로 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은 그 일단 위적척사파의 흐름을 이해하고 일단 여기서 2번이랑 3번이랑 5번은 키워드가 어색한데 이 나의 사료 이후에 이게 체결됐으니까 이걸 소거해서 1번은 찍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일부러 설명을 깊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 문제 맥락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28번 다음 자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는데 여기서는 이 도고의 폐단 그리고 평시서 일단 이거는 그 조선시대 그런 시장감독 기구 같은 걸 보면 되고 이 도고라는 거는 일종의 사재기예요. 사재기. 그러니까 물건을 막 자기가 막 사들여가지고 그 독점하는 상인. 그래서 이 도고라는 거 봤을 때 알 수 있는 건 조선 후기예요.
사실 근데 20번대에서 뭔가 이런 거 내면은 대체로 조선 후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게 49회 이후로는 이 유형이 경제랑 문화를 같이 섞어가지고 조금 더 어려워졌다. 그런 점을 주목하시면 좋아요. 아무튼 1번 청요직 통청을 요구하는 서얼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서얼이나 중인이 그런 신분 상승 요구 운동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서얼은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되었죠. 2번 한글 소설을 읽고 있는 부녀자 이것도 맞아요. 이 시기에는 그런 평민층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활동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홍길동전. 3번 동국문헌 비고를 열람하는 관리 이거는 영조랑 관련된 키워드죠. 영조. 그래서 영조도 뭔가 좀 보다 보면 그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맞고요. 4번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이거 틀렸어요. 이거는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약조를 통해 가지고 뭐 부산, 울산 이런 데를 계약했는데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라 이거는 초기예요. 그래서 이 외관이란 키워드는 그 초기도 될 수 있고 후기도 될 수 있는데 앞에 어느 지역에서 교류를 했는지 그걸로 분석해야 돼요. 5번 장시에서 판소리를 구경하는 농민 이것도 맞아요. 앞서 2번과 같은 그런 서민들의 문화 뭐 다른 키워드로는 판소리 말고 탈춤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다뤘는데 어디 여기서는 그 47곳의 서원 외에는 모두 철폐한다. 흥선대원군이에요. 이게 그 서원 철폐랑 관련된 키워드는 딱 두 개거든요. 영조 아니면 흥선대원군인데 한능검 수준에서는 그 영조의 서원 철폐까지는 안 내가지고 그냥 서원 철폐 언급했다. 그냥 흥선대원군이라고 외우세요. 한능검 안에서는요. 아무튼 흥선대원군이랑 관련된 거다 보니까 참고로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당시에 그 붕당의 근거지로서도 활용되고 국가재정도 보충해야 되는데 이 서원이 어떤 거냐면 막 국가에서 토지도 줘, 노비도 줘, 그리고 뭐 책도 줘. 그러니까 국가 재정은 이게 좀 계속 빨려 나가는데 붕당 그럼 근거지로서 애들이 악용하니까 저기 돈 대줘야 되냐? 나 대주기 싫다. 제대로 하는 사람들만 일해라 공부하고 그래서 대부분 없애버린 게 핵심이에요. 아무튼 1번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인물은 그런 서양과의 수교를 반대했죠. 뭐 오페르트 도구 사건이라던가 병인양요, 신명요 이런 것 때문에. 2번 나선 정보를 위하여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이거는 효종. 효종은 사실상 이 북벌이랑 나선 정보 외에는 거의 내 키워드가 없어요. 3번 각 궁방과 중앙 관서에 공로비를 해방하였다. 이거는 순조. 그 순조 즉위년에 한 거예요. 그 산호비까지 다 해방한 건 1차 가보게요. 4번 도성을 방비하기 위하여 청융청을 설치하였다. 이거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인조예요. 인조 시기에는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이런 걸 만들었어요. 5번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성종.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흥선대원군도 거의 2회에서 3회에서 한 번은 무조건 나와요. 엄청 빈출 유형인 대표 인물이라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30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우정총국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정총국이 이 사건으로 인해 폐쇄되었다. 그리고 김옥균 등이 주도하였다. 일단 이 김옥균은 급진개혁파예요. 대표적인 이 사건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도 너무나도 잘 나온 빈출 키워드고요. 이 사건 당시에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이 우정총국은 1884년에 폐쇄되는데 그 사건은 바로 갑신정변이죠. 그래서 우정총국이랑 김옥균 나온다, 갑신정변이다. 그냥 국룰 키워드를 외우세요. 이거는 워낙 빈출 키워드라. 아무튼 1번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이거는 의미개혁. 제가 의미개혁은 그런 서양과의 그런 뭔가 서양의 근대 문물을 내가 전수해 줄게 해서 건양, 태양력, 서양 이런 식으로 외우라 했어요. 2번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이거는 의병. 이 의미개혁 때 단발령도 했었거든요. 그걸 반대해서 뭐 유인석, 이소홍 등이 반대했죠. 3번 개혁 추진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직강소 외에도 이런 정부가 중심을 만든 그런 기구 같은 거예요.
4번 구본시청에 입각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광무개혁. 5번 청일 간 텐진 조약 체결의 계기가 되었다. 맞아요. 이 갑신정변 관련된 조약은 이거랑 한성조약이 있는데, 이 한성조약은 조선이랑 일본이 체결해서 그런 배상금 지불이랑 그런 공사관 신축비를 대준 거고, 이 텐진조약이란 건 두 국가 간에 조선에 군대를 파병했고요, 사전에 서로 알릴 것을 통보하는 것을 규정했죠. 이걸 계기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이 텐진조약에 근거해서 청나라랑 일본이 모두 상륙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1번 문제.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을 물었는데, 여기서 힌트가 일단 이 백동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단 미리 적어드리면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당시에 그 1차 한일 협약으로 그 재정고문으로 그 메가타라는 인물이었거든요. 메가타. 이 메가타라는 인물의 주도로 시행한 사업인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새로운 이렇게 화폐로 교환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화폐는 백동화거든요. 근데 이 백동화라는 거 주면 이렇게 1대1의 가치로 주는 게 아니라, 만약 동전이 좀 깨지고 낡아가지고 잘 못 쓰는 동전들이 있으면 그런 동전들은 평가 절하를 하니까, 당시 상인들이 난 뭐 500만 원 있었는데 동전들이 막 깨지고 낡고 그러니까 한 2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게 이 화폐 정리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 사건이 전개된 배경을 물어봤으니까 1번 금속류 회수령이 공포되었다.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연도가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이 맥락 자체는 공출령이거든요. 그래서 공출령과 관련된 거 생각하면은 1940년대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뒤라서 일단 맞지도 않고, 2번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1907년 문제 제시된 그런 상황보다 이후라서 안 맞고, 3번 산미증식 계획이 실시되었다. 이거는 20년대. 뭐 넓게 보면은 한 34년까지인데, 아무튼 일제감정기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안 맞고요. 4번 조선 물산 장려회가 조직되었다. 이것도 물산 장려 운동이랑 관련된 거라 1920년대 일제감정기 시기 키워드라 안 맞아서 정답은 5번인데, 대전고문으로 메가타가 임명되었다. 여기서 설명드렸죠. 이 화폐 정리 사업은 메가타가 주도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이 유형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잘 나왔던 유형은 아닌데, 이런 어떻게 보면 그나마 점수를 먹으면 먹을 수 있는 문제들까지 모두 끌고 와서 힘들 수는 있었어요. 자, 그럼 이어서 32번. 그 가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걸 물었는데, 여기서는 이 건천궁에 조선 최초의 전등을 가설했다. 이거 연도를 모르면 여러분들 틀리는 대표적인 개항기 연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문제면은 대체로 맨날 그러진 않는데, 일단 연도가 뒤에 있는 것부터 외우세요. 어차피 80년대 키워드는 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90년대나 한 1900년대 그런 키워드부터 먼저 외우는 게 좋은데, 그래서 87년이니까 빠지지 이렇게 외우거든요. 아무튼 그럼 그 기억 사건 이후의 사실이니까, 일단 1번 알렌의 권위로 광해원이 세워졌다. 이거는 85년. 그래서 안 맞고, 나머지는 일단 키워드만 적어놓고 그냥 연도 적어드릴게요. 일단 이거고 이거니까, 사실 이 문제는 연도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거는 83년이고, 이것도 똑같고, 나머지 다 83년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99년이라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그런 걸 강조하거든요. 다 모르겠으면 어차피 이후잖아요. 이후는 무조건 가장 선지에서 마지막 거 골라라.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가장 뒤에 있는 거 고르면 정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90년대는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기억했다면 풀기 쉬웠는데, 만약 연도를 대충 외웠다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또 낼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연도를 암기하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문제라, 만약 연도 암기법 참고하고 싶으면 제 전략집에 이거 써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그냥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거는 그냥 연도 아는 거 외에는 딱히 설명드릴 방법이 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33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었는데, 일단 여기서 그 우금치 전적, 그리고 남적과 북쪽 연합군, 그리고 뭐 우금치 나왔으니까, 우금치는 이 동학 농민운동의 마지막 전투죠. 이 우금치란 키워드도 이 동학 농민운동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사실 이거 보고 바로 알아야 돼요. 참고로 여기서
북접은 손병희가 이끌었고 남접은 전봉준이 이끌었습니다. 1번 이소웅, 유인석 등이 주도하였다. 이거는 의미의병. 이거 아까 여기 설명드렸죠? 2번 황토현에서 전라 감영군을 격파하였다. 정답이에요. 뭐 이 문제 제시된 그런 운동과 관련된 전투로서는 황토현, 황룡천, 그리고 뭐 전주성, 그리고 여기 나온 우금치 전투,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정답이고요. 3번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거 갑신정변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더 추가적인 말은 안 드리고 4번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육조를 건의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준추원, 관제개편이 있죠. 5번 사건 수습을 위하여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거는 임술농민봉기. 이때 파견돼가지고 삼정 이정청을 건의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4번 문제. 다음 사건이 전개된 결과를 물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했어요. 뭐냐면 여기서는 솔직히 힌트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이토. 그리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고종의 윤허 없이 조진했다. 그러니까 일단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그가 뭔가 좀 이렇게 제한된 그런 조약과 관련된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강압적인 분위기고 고종의 허락을 없이 조인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국제법 위반이에요. 국제법 위반. 그러니까 조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압박해가지고 조약을 체결했다. 일단 이 법 위반했고요. 두 번째로 그런 한 국가의 대표자의 그런 승인도 없이 체결했다. 이거 자체도 국제법 위반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을사늑약이라 부른 이유가 이런 요소에 의해서 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왜 줬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답은 을사늑약이죠. 근데 이 출제자가 이런 힌트를 대놓고 그냥 대충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출제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왜 굳이 이런 걸 넣었을까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아무튼 1번 대한국 국제가 발표되었다. 이건 1905년 11월인데 이거는 1899예요. 일단 결과를 물었으니까 당연히 연결도 안 되고요. 관계도 없어요. 2번 별기군 교관으로 일본인이 임명되었다. 이거는 1880에. 그러니까 별기군이 창설된 시기를 보면 되니까 당연히 이전이랑 안 맞아요. 3번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맞아요. 이 문제에 제시된 늑약의 결과로 외교권도 박탈되고 통감부를 설치하는 게 이 을사늑약의 핵심으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거는 아간파천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그 1896년이에요. 그래서 안 맞아요. 모양이 되게. 아무튼 5번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격침되었다. 이거는 러일 전쟁이랑 관련된 건데 일단은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랑 관련된 거라 굳이 따지면 1904에서 1905인데 일단 러일 전쟁은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전에 일단 끝났어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서 얘네를 격파하고 나서 야 이제 방해할 사람 없으니까 이제 을사늑약으로 더 그런 압박을 심화한 거지 이게 결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5번. 아, 드디어 나왔네요 이 문제. 이 기출을 생각보다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 기출 44회 그 연해주 문제 다시 보세요. 이거는 완벽한 그냥 기출 퍼주기 문제였어요. 제가 이거는 여기 오른쪽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왜 기출 연계 문제인지 확실하게 증명해드릴게요. 여기 옆에 달아놓으면 되니까. 아무튼 그러면 내가 그걸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어떻게 푸냐. 일단 연해주란 키워드가 중요했어요. 일단 이 인물은 내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근데 일단 연해주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대동공보사당이랑 약간 이런 거 그냥 좀 신문 같은 거다 이쪽에. 그리고 건업회 이건 약간 여기 그 지역에 만든 항일 독립운동 같은 거고 여기에 건업신문까지 이걸 바탕으로 알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들이 그대로 연결되는데 일단 연해주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근데 연해주면 보통 여러분들이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인물은 최재형 선생님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문제 대체로 이상설로 풀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연해주 하면 알만한 인물이 엔간에선 이상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상설로 보고서 이것들을 풀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상설이라고 한번 풀어보죠. 1번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하였다. 일단 이거 패스하고 2번 숙모학교를 성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일단 이거는 이근영 선생님이 관련된 건데 일단 이거 멕시코예요. 일단 제가 지역만 기준해서 풀겠습니다. 지역만 적어드릴게요. 일단 이근영 선생님이 관련된 건데 일단 멕시코라 연결이 안 되고 3번 의열단의 활동 지침인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이거는 신채호 선생님이랑 관련된 건데 신채호 선생님은 굳이 얘기를 한다면 상하이 아니면 뭐 국내밖에 될 게 없어요.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이건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연해주랑 관련된 인물은 아직 안 보이고 4번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이거는 박용만. 그래서 이 인물도 따지면 미주, 그러니까 하와이랑 관련된 거라 당연히 연해주랑 연결이 안 되고요. 5번 신한청년단을 결성하고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였다. 이거는 김규식 선생님인데 이 인물도 지금 신한청년단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상하이라 어색해요. 자 봐봐요. 일단 내가 인물을 모르겠어. 그러면은 일단 멕시코 뭐 국내 아니면 상하이, 미주 또 상하이. 그러면 연해주랑 관련된 인물 아무것도 없어서 정답 1번이에요. 솔직히 이 문제의 베스트는 2절에서 완벽하게 나왔던 기출 끌어치기형 문제의 대표 사례로서 기출 제대로 풀었으면 이 문제 절대 틀릴 수 없었어요. 일단 무엇보다. 그런데 일단 모르겠다면은 뭐 기출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라도 풀어야 돼요. 참고로 이선지는 뭐냐면 당시에 그 최재형 선생님이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하려고 뭐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냥 그랬어요. 그냥 하얼빈 근처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풀겠다면 이런 식으로도 푸세요. 일단 무엇보다 이 시기의 유형은 각 지역에서 어떤 독립운동가가 활동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거법이에요. 소거법. 이상설로 풀어서도 솔직히 이 문제를 맞출 수는 있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니까 각 인물마다 어떤 활동이 나오는지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참고로 이상설이 나오려면 이게 아니라 그 대한광복군정부가 나와야 돼요. 대한광복군정부.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볼 때 최재형 선생님 아니면 이상설 선생님이겠다 하고 풀긴 풀었는데 이거 보고서 최재형 선생님이구나 하고 풀긴 풀었어요. 기출에서 본 적이 명확하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보고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기출 많이 보세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제대로 안 뜯으면 나중에 또 당한다. 그런 걸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서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니까 진짜 기출 제발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전 출제자가 안 냈다는 말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무튼 36번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물었는데 일단 좌우가 힘을 합쳤고 일제감정기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 그리고 정우의 선언 이상제 전국 주요 도시의 지회 설립 뭐 순회강연단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좌우가 힘을 합쳤다는 건 여기서는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를 말해요. 그래서 이 좌우가 합친 단체고 이 단체는 그만큼 많이 비대해졌어요. 전국적으로 활동할 정도로 큰 단체이고 이 정우의 선언이란 거는 말 그대로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끼리 연합하자 그걸 주장한 거고 이 이상재란 인물은 1927년에 초대 회장을 맡았는데 바로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좀 계몽 같은 걸 위해서 전국적으로 활동한 이 단체는 신간이에요. 이거 키워드를 많이 줘가지고 하나만 제대로 파악했어도 풀기 어렵진 않았어요. 1번 평양에 자기회사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시민회. 2번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거는 1번. 3번 제국신문을 발행하여 민중계몽에 힘썼다. 일단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선지인 게 일제감정기 이전에 해산됐어요.
인물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솔직히 인물을 외우려면은 뭐 대한매일신보나 아니면 그 독립신문 정도 외에는 그런 인물 잘 안 묻거든요. 아무튼간 일제감정기 이전이라 말이 안 되고요. 4번 어린이날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가능하였다. 이거는 방정환.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맞죠? 신간회랑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대표적인 짝꿍 키워드로 당시에 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왜곡되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7번. 다음 자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물었는데 이 문제 독특했어요. 근데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일단 여기서는 그 산림과 원야와 진왕지를 50년 기한으로 일본에게 빌려준다. 여기서 말한 진왕지는 여기 써있는 황무지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 황자가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거칠고 뭔가 좀 볼모지 같은 땅. 그래서 그런 여기서 뭐 산림, 하천 그리고 황무지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요구했으니까 반대한 단체가 뭐예요? 보안이에요. 보안해. 그러니까 이 황무지라는 키워드 보고서 그럼 황무지 나왔는데 그거를 일본에 막 넘겨? 우리나라 땅인데 그렇다고 황무지라고 그냥 막 뚝뚝 넘기고 다른 나라한테 막 주고 그건 좀 아니죠. 실제로 여기 보면 그런 도하의 인심이 매우 술렁이고 국가의 존망과 인민의 생사가 경각에 달렸다. 그러니까 황무지까지 이게 요구하는 거 보니까 이거 도저히 못 주겠어. 그걸 반대한 게 보안회죠. 1번 배고인 사건의 영향을 조사한다. 이건 시민회죠.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 모의 혐의로 해산됐죠.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보안회 활동 내역을 파악한다. 정답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황무지만 보고도 보안회랑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잡았다면. 3번 독립문이 건립된 과정을 살펴본다. 이거는 독립협회. 4번 조선 형평사의 설립 목적을 검색한다. 이거는 형평운동. 5번 한국중앙총상회의 활동을 파악한다. 이거는 시전상인. 그러니까 시전상인의 그런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단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보통은 애국개몽운동 관련 단체를 내면은 신민회의원 잘 안 내는데 이유영도 오랜만에 나오긴 나왔어요. 제가 한 48회인가 49회쯤에 한 이유영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안 나온다고 버리다가는 이런 문제에서 1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최대한 꼼꼼하게 해두는 게 제일 좋아요. 평소 안 냈다고 하기에는 예전 기출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갖다가 억지를 부리면 안 되긴 합니다. 아무튼 자, 그럼 이어서 38번 문제 가 전투에 대한 설명을 다뤘는데 일단 이 애국지사 강군옥이 이건 몰라도 되고 일단 이 1920년이랑 백운평, 어랑촌, 고등화 이 고동화까지 외우고 여기 북로 군정서 준대장 이걸 모두 파악하면 청산리 대첩인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1920년대라는 키워드 잡아놓고 북러 군정서 군과 관련된 전투이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크게 그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대첩을 많이 내는데 이 봉오동 전투는 딱히 이런 전투 지역을 잘 안 내는데 청산리 대첩은 전투 지역을 정말 많이 언급해요. 그래서 뭔가 이런 뜬금없이 전투 지역 많이 나온다. 청산리 대첩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억해도 돼요. 아무튼 1번 중국 호로군과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이건 한국 독립군. 참고로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였고 중국 의용군과 연합한 거는 그 조선 혁명군입니다. 2번 미국 전략 정보국의 지원을 받았다. 이거 키워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국 광복군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국 광복군은 당시에 미국의 그런 미국과 같은 연합군과 연합해가지고 그런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도 있고 같이 전투에도 참여했어요.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3.1운동. 이 운동 계기로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4번 조국광복회의 지원 아래 유격전으로 진행되었다. 이거는 동북항일연군이란 건데 그 당시 그 중국의 공산당이랑 그 지금 예전에 북한 지도자였던 그 김일성과 같은 인물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런 대일전을 뭔가 좀 전개한 건데 대표적으로 보천보 전투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대한독립군, 대한국민군 등이 연합하여 참여하였다. 이건 맞아요. 왜냐면 이 대한독립군의 대표 인물이 이게 아니라 그 대한독립군의 대표적인 인물이 홍범도가 있죠. 홍범도 장군님. 그래서 그걸 이해한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님이 봉오도 전투에서 한번 이기고 이 북러 군정서군에 편입해가지고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그걸 이해한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9번 문제. 드디어 나왔네요. 또 어려운 문제. 아마 이번 회차는 여러분들이 인물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생각보다 못 풀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국회의사당이라는 그런 키워드 준 이유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안창호, 양기탁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였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승훈 선생님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더 읽어보니까 사범부로 건너가 경학사와 신흥강수소 설립을 주도하였다. 일단 내가 이 인물을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서간도예요. 서간도. 이 경학사랑 신흥강수소 설립은 서간도랑 관련된 키워드고 신민회랑 관련된 키워드면은 이 앞서 나온 이 신흥강수소까지 생각해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신흥강수소 설립이면은 이씨 형제 아닌가? 제가 드디어 맨날 강조했던 그 이씨 형제의 인물이 나온 거죠. 이전 기출 보시면 뭔 소리인지 알아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회영 선생님, 이동영 선생님, 이상용 선생님. 그래서 만약에 저도 솔직히 이거 실전에서는 이회영 선생님, 이동영 선생님, 그리고 이상용 선생님까지 얘기는 알겠는데 저도 여기서 어떤 인물인지는 못 풀겠더라고요. 여기서 이것만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저도 이 셋 중에 누굴 내신 건지 헷갈렸는데 여기까지만 짚고서 저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푸냐면 1번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맡았다. 이거 다 패스하고요. 2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임병찬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 인물은 국내 외에는 딱히 그런 키워드가 없어가지고 일단 우리는 지금 서간도에 집중하고 싶어요. 서간도. 그래서 안 맞아요. 3번 독립투쟁 과정을 서술한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서술하였다. 이거는 박은식 선생님. 근데 이 인물도 아까 강조했듯이 국내 아니면 상하이 외에는 딱히 연결 안 되고요. 4번 일제폐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이건 여운형 선생님인데 여운형 선생님도 굳이 따지면은 상하이 지역이 많아요. 상하이 지역. 근데 여기는 따지면 중국 화북 지역까지 가는데 일단 넓게 보면 중국으로 일단 생각해서 일단 서간도는 어색하고 5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이게 이상설 선생님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헷갈렸으면은 1번이랑 5번 중에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일단 2, 3, 4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 문제 풀었다면은 솔직히 아까 이 문제 여러분 엔간한 사람들 좀 들어보니까 이거 다 이상설 선생님을 착각하고서 푸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아니다 착각했다 치면은 일단 이상설 선생님 앞에 냈는데 또 낼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소거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이건 잘못된 풀이법이니까 다시 잡아드리면 일단 이상설이란 인물은 굳이 따지면은 연해주에서 많이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나온 인물은 서간도의 인물인데 국내 아니면 상하이 이 인물은 중국이고 이상설 선생님은 또 연해주예요. 그러면 일단 지역으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1번을 찍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제가 아까 이 국회의사당이라는 힌트를 주목하라 했잖아요. 이거 왜 낸지 알아요? 저는 이거 솔직히 풀 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 키워드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힌트였더라고요. 이게 뭔 느낌이냐면 출제자라는 건 바보가 아니어서 이런 힌트를 주면은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국회의사당에 이동영 선생님의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일단 이거 적어놓고서 이 임시의정원이란 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입법부예요.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의사당도 입법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께 회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입법부의 초대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 국회의장 같은 거예요. 국회의장이니까 그런 국회의사당의 초대 그런 국회의장으로서 이 인물의 흉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런 힌트를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힌트까지도 여러분들이 왜 굳이 이거랑 이게 연결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거 신유형이어가지고 출제자가 이렇게도 힌트 주면은 애들이 그래도 좀 새로운 인물이어도 그런 초대 그런 입법 의장, 뭐 국회의장 한번 알라고 푼 것 같은데 정작 문제 푸는 사람들은 임시의정은 뭐고 이 인물은 뭐고 나 새로운 인물 교재는 일단 없고 기출도 모르겠고 틀리죠. 이런 거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왜 출제자가 이런 힌트를 줬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괜히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괜히 준 게. 아니 뭐 국회의원들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돈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흉상도 세우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의미가 있는 인물이니까 이런 거 세웠겠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제발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힌트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이 3점을 벌어줄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0번. 밑줄은 이 사건 이후의 사실을 물었는데 이 문제도 어려워요. 여기도 만만치 않은 페이지예요. 일단 근데 이건 딱 하나 알면 돼요. 여기 을밀대 뒤동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광주령 1931년이에요. 제가 이거는 그래도 몇 번 연도를 강조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앞서 문제들에 비하면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일단 이거는 41회랑 다른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런 사례라 연도를 정확하게 알면은 30년대 이후 찍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풀면 돼요. 1번 조선 노동총동맹과 조선 농민총동맹이 창립되었다. 이건 27년. 그러니까 원래 노농총동맹이었는데 분리돼가지고 노동이랑 농민으로 갈렸죠. 이전이랑 안 맞고요. 2번 전국 단위 조직인 조선노동공제가 조직되었다. 이거 좀 어려운데 일단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국적인 그런 사회주의 계열들이 이런 노동적인 단체를 만들었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아무튼 둘 다 20년대라 안 맞고요. 3번 전시 징용 정책에 반대하여 동방 광부들이 투쟁하였다.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연도가 41년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거죠. 41년 나왔는데 일단 동방광산이도 뭐 서방광산이도 뭐 남방광산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시징용 정책 3번 맞아요. 왜냐? 제가 30년대 후반 이후 키워드를 항상 강조하는 거 전쟁, 세뇌, 노역, 징용 연결돼요. 30년대 후반인 것만 알았으면 이 광산이 어디고 자빠지고 몰라도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모른다고 또 새로운 거 냈네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이런 키워드 주목하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제정되었다. 이거 10년대. 그래서 안 맞고요. 5번 일본인 감독의 한국인 구타 사건을 계기로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건 29년이라 역시 이전이라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원래는 이걸 내고 이후 사건으로 이걸 냈었는데 이번에는 강주령을 내고서 응용해가지고 30년대 후반 키워드는 뭐니? 이거를 의도한 게 이 문제의 의도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그럼 이어서 41번 다음 지역에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은 좀 잘 풀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뭐냐면 천안이거든요. 이게 남성분들은 조금 그래도 군대를 다녀오니까 이 독립기념관 보고서 이 도장 받으려고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잘 푸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 여성분들 풀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제가 지역사 유형을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게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지역사 유형이란 거는 문제 제시된 특정 키워드가 선지랑 연결된다. 여기선 이게 키워드였어요. 제가 좀 후기들을 보니까 잘 푸신 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 핵심이었던 키워드는 이번에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게 정답을 연결될지는 비교해봐야 알아요. 비교해봐야 아는데 그 하나를 찾아내야 내가 이 천안이고 어디고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저 보여드릴게요. 1번 사단 사건으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되었다. 일단 이건 제주도. 남원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한 그런 사건이죠. 2번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 도구를 시도했다. 이거는 충남 덕산. 3번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맞아요. 여러분들 유관순 하면 딱 기억나는 키워드 있잖아요. 3.1 운동. 그 유관순이 3.1 운동에서 활동한 장소가 이 천안에 있는 아우네 장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 문제가 최근 포인트가 이래요.
유관순 보고 이렇게 찍으신 부분이 있다는데 잘 푼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풀었어야 돼요. 왜냐면 요즘 지역사 문제는 이런 키워드랑 선지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키워드를 무조건 하나는 줘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강유구가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거는 서울 남산 쪽 그쯤을 기억해서 아무튼 서울이라 안 맞고요. 참고로 이 강유구란 인물은 그 노인분이신데 당시에 그런 일제 그런 정책에 반발하겠다고 진짜 늦은 나이에도 진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위인입니다. 5번 지주 문제초리 횡포에 맞서 소작쟁이가 발생하였다. 이거 암태도 소작쟁이 말한 건데 전남 신안이에요. 전남 신안. 이것도 49회 때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어서 42번 문제. 이 문제도 어려웠어요. 일단 이 인물 솔직히 원래 기출에서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인물은 고급보다는 중급에서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급 선지에서는 이 인물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고급에서 한동안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심화편이라고 지 나름대로는 중급이랑 고급 합쳐가지고 중급편의 인물 냈다 생각했는데 정작 고급 푸시는 분들은 와장창 무너진 문제가 또 이거죠. 일단 이 그림도 힌트가 될 수 있었고 사실 고등학교 문학을 좀 읽었으면은 이 상록수라는 키워드를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인물 시문이에요, 시문. 그리고 저도 이거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좀 놀라긴 했는데 그러니까 상록수라는 시를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접근해 보면은 1번 저항시 그날이 오면을 발표했다. 맞아요.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이 만든 대표적인 시로서 정답이고요. 2번 근대극 형식을 도입한 토어레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일본 유학생이에요. 일본 유학생.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단성사에서 개봉된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 이거는 나운규. 그래서 역시 안 맞고 4번 고드사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신채호 선생님. 5번 일제감정기의 농촌 현실을 묘사한 소설 고향을 연재하였다. 이거는 이기영 선생님인데 이거는 그나마 41회 때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회차가 진짜 어려웠던 게 역대 고난도 회차도 모자라서 예전 기출까지 모두 끌고 와서 이렇게 냈으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만 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못 풀 문제는 아니었어요. 엄연히 힘든 거지 못 풀고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푼다면 일단 나머지는 다 안 맞아요. 일단 근데 처음 나온 인물인데다가 이 분화로도 운동이라는 건 1930년대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기적으로 나머지 인물들은 어색하고 일단 5번은 그 이기영 선생님도 분명하게 그 사진이랑 같이 힌트를 줘가지고 5번 문제까지 41회를 제대로 뜯었다면 이건 못 골라요. 그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 어려웠어요. 만약 틀렸으면 그냥 시문이랑 인물에서 그냥 새로 배운다 생각하고 그냥 간단하게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더 설명드리기에는 문학과 유형은 그렇게까지 깊게 다룰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43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좀 쉬웠어요. 조선말 큰사전. 이거 나오면 딱 하나밖에 없죠. 조선학회. 이것도 말모이라는 영화를 봤으면 좀 알만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조선학회랑 관련된 키워드가 이 우리말 큰사전 그 조선말 큰사전과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 두 개가 잘 나오거든요. 그럼 살펴보죠. 먼저 1번 국어 문법서인 대한문전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조금 논란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6일준으로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런 대한문전은 사실상 6일준이 만든 걸로 다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2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 조선어학회는 이런 우리말 큰사전 뭐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같은 걸 만들어서 한글 수호 운동을 한 대표적인 단체예요. 정답 2번이고요. 우리말 우문 연구소인 언문지를 저술하였다. 이거 좀 어려운 선지인데 그 순조 시기쯤에 활동한 유희란 인물인데 이 인물이 그러니까 초성, 종성, 중성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우리말 한글 연구했어요.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4번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 설립되었다. 이거는 국문연구소. 이 학부 아래 설립되었다는 키워드를 이해한 게 중요했는데 이게 좀 어려웠어요. 자주 나온 단체도 아닐 뿐더러 솔직히 한글 단체 내면 이게 1위예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5번 주시경 중심으로 국문을 정리하고 철자법을 연구하였다. 똑같이 국문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 단체가 한글 수호 단체로서 제일 잘 나와서 한글 나온다.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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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풀 수도 있으니까 이런 애매한 선지 걸려들지 말고 좀 이런 선지를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올 키워드도 적어서. 자, 그럼 이어서 44번. 와, 오늘 사이시기 문제 너무너무 많이 내네요. 오늘 시기 문제가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다 어려워요. 심지어 근현대사가 더 어려운데 일단은 이 문제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해 사료는 그 연통제 공소검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제 기억에 1920년 12월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런 국내랑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뭐 연통제라든지 교통국이라던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발각돼가지고 임시정부가 한번 위축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나중에 일제에 의해서 탄압도 받고 우리끼리 모였는데 뭔가 독립운동은 진정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국민 대표 회의를 열었어요. 1923년에요. 그래서 이때 뭐 누구야 신채호 선생님 같은 인물들은 뭐 상주파 아예 갈아엎자. 당시 뭐 안창호, 이동영 선생님 같은 인물들은 아니야 좀 바꿔보자 개조파. 아니야 그리고 너희 그만 싸워 그냥 그대로 냅둬. 현상 유지파, 김구. 그렇게 세 인물 그 세 파 나눠서 싸웠지만 결국 또 와해되고 이후에는 여기 그 이봉창이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거의 1932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한번 와야 된 이후에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 가지고 당시 임시정부를 부흥하기 위한 활동이 쭉 이어진 거를 이 문제에서는 그 임시정부 유형을 활용해서 낸 것이 싶었나 본데 어렵죠? 이렇게까지 문제를 한 회차 이렇게 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렵긴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여러분들이 왜 이런 흐름이 쭉쭉 이뤄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이해는 할 수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1번 신규식 등이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건 1917년이죠. 지난 기출에도 나왔고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태가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어요. 이건 이미 임시정부 만들어진 이후니까요.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선전 성명서를 공포하였다. 이거는 41년. 그러니까 한국항복구 만들고 연합군이랑 같이 야 일본아 나랑 맞짱 뜨자 그냥 그런 거 선포한 거예요. 충칭 시기의 임시정부 때요. 3번 김구, 이시영 등이 항저우에서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였다. 이거 좀 어려운 선지인데 이거 3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 한인애국당을 끝으로 상하이에서 충칭 갈 때까지 이렇게 쭉 계속 이동했거든요. 그 중간에 항저우 지역에서 만든 그런 정당이다. 그러니까 독립한 단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4번 충칭에서 기청천을 총사령관을 하는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이것도 40년이죠. 시기는 여기 2번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안 맞고요. 정답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5번이에요.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위축돼가지고 국민대표회의로 뭔가 의논을 했지만 또 무너졌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임시정부를 부흥하기 위해 한인 애국단이 활동하였고 그 대표 인물이 이봉창이다. 이걸 의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문제가. 근데 너무 어렵긴 했어요. 그래도 왜 이런 걸 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은 짚어줘야 나중에 잘 푸실 것 같으니까 여기 좀 복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너무 동떨어진 선지 빼버리고 최대한 연도를 외우신 분들만 이런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쉽진 않았어요. 자 그럼 이어서 45번 가 인물의 활동을 물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초안. 조소왕 선생님이에요. 조소왕. 이 조소왕 선생님이랑 관련된 업적이 이 건국 강령이랑 삼균주의가 있어요. 삼균주의. 그러니까 이 인물은 그러니까 그 조선이 광복하기 이전에 그런 국가를 어떻게 세우고 좀 정치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건국 강령이라던가 상균주의를 통한 뭔가 정치, 경제, 그런 교육 등의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글들을 남겼거든요.
자주 나온 키워드예요. 이건 나름. 1번 대성학교를 세우고 흔사단을 창립하였다. 이거는 안창호 선생님. 2번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이거는 박상진. 3번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는 김원봉 선생님. 4번 상균주의를 제창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강조하였다. 맞아요. 아까 강조한 키워드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리고 5번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식민주의 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이거는 백남훈 선생님.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엔 옛날 기출 응용한 그냥 문제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46번과 47번 문제. 일단 47회 때 나왔던 이 두 문제 유형이 오랜만에 부활했는데, 이 문제가 이 50회 응시자들이 진짜 와장창 털린, 진짜 거의 마지막 페이지는 거의 다 왕자 와장창 무너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 문제 자체는 이것도 한 26회 때쯤에 나오긴 나왔어요. 이 유형이 그대로 나왔는데, 엄연한 기출 연계 문제인데 앞에서 너무 멘탈이 이미 무너져가지고 여기서 그냥 우수수수수 무너졌죠. 근데 사로 자체도 쉽진 않았고 선지도 어렵긴 했어요. 깔끔하지 않았더라고요. 일단 가해 사료는 일단 이게 중요했어요. 민의원과 참의원이 언급되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1차랑 3차인데 일단 부통령이 있다는 걸 통해서 3차는 여기서도 잘리고요. 여기 직접 선거. 그러니까 직선제 말 그대로. 직선제랑 민의원, 참의원, 부통령 이게 종합적으로 언급된 걸 통해서 가해 그 헌법은 발췌개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법 유형이란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내는 거는 그 9개밖에 없거든요. 그 헌법이. 그래서 그 헌법에서 어떤 키워드를 바탕으로 아 이게 몇 차구나 그거를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참고로 민의원과 참의원도 그 3차에서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일단 이 두 키워드를 모두 바탕으로 보면은 될 수도 없고 이건 사실상 그 장면 정부 시기 외에는 시행 안 됐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있는데 시행은 안 됐다. 아무튼 두 번째 나의 사료는 이 미니언 선거 원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이걸 얻어야 된다는데 일단 여기서는 직접 선거였는데 국민의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간선제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니까 이 시기엔 다시 간선제로 돌아왔고 이게 중요했거든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이지만 재선에 의해 1차 중임을 할 수 있음에도 이 헌법 공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쉽게 풀어드리면 중임 제한 절폐예요. 어렵죠? 이거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면 이거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 유형 풀려면 항상 그 헌법에 그 전문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처음 푸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나온 449 개요는 사실 예전에 나오긴 했지만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제시돼가지고 멘붕을 많이 느끼시긴 했을 텐데 그래서 좀 훈련이 중요했어요. 아무튼 이거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1952년이고 이건 1954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포인트를 바탕으로 이 헌법이 여긴지 알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밑줄 쳐놓은 포인트 다 밑줄 쳐놓고 공부하세요. 그럼 일단 46번 가와 나의 헌법에 대해 물었으니까 1번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안 맞아요. 일단 제헌국회는 기본적으로 임기가 2년이에요. 근데 잘 봐봐요. 여기는 어딨어? 그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헌국회는 정확하게는 48년부터 50년까지라 이 발췌개헌이 통과된 그 발췌개헌이 통과된 이 시기에 국회는 그러니까 2대 국회를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계엄령 아래 국회에서 기립표결로 통과되었다. 맞아요.
이 발췌개헌은 제가 44회 때 한번 다뤘는데 그때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헌병대가 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연행해가지고 뭔가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이 개헌을 강제로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개헌령 아래 통과된 개헌, 발췌개헌 정답 2번이고요. 3번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 조항을 담고 있다. 이건 7차 개헌. 다른 말로는 유신헌법.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의한 간접 선거제를 규정하였다. 이거는 8차. 그래서 안 맞고요. 5번 호원 동지의 결성 이후 개정되었다. 아, 이것도 어려워요. 일단 이 호원 동지회라는 건 뭐냐면 이 4.4.5입 개헌을 반대하는 그런 범야당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굳이 따지면은 그 선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호원도 동지회라는 거는 이 4.4.5입 개헌이 시행된 이후에 만들었으니까 결성 이후라는 말도 안 맞고 일단 이거랑 관련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선지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두 번째 가나 사이의 역사를 물었는데 이 문제는 그나마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 이승만 정부 시기랑 관련된 것만 기억했으면 문제는 나쁘지 않았는데 함정이 있더라고요. 일단 1번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거는 노태우 정권. 너무 뒤져? 2번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역시 너무 뒤고요. 3번 미군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파병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지금 이승만 정부만 찾으면 되니까 안 맞고요. 4번 판문점에서 6.25 전쟁 정전 협정이 조인되었다. 야, 진짜 다른 문제도 힘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내야 되나 싶은데 이거 다 53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아마 이거 낚였으면은 헌법만 제대로 파악했는데 여기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 체결되었다. 와, 너 뭐 놀랐어. 이렇게까지 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53년 맞거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53년인데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은 50년이에요. 야, 이 한능호 양아치야. 야, 이렇게까지 한능검에서 선지를 낚시한다? 와, 저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낸 줄 알았거든요. 다시 읽어보니까 원조 협정이더라고요. 와, 나 너무했어요 마지막까지. 이번에 좀 쉽지 않았어요. 아무튼 간에 일단 1년차 사이, 그러니까 52년, 54년, 그리고 53년 이걸 낸 문제에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풀어야 되나 싶긴 하더라고요. 저도 한 해체나 이렇게까지 꼬아내야 되나 싶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런 헌법의 조항은 어느 포인트를 보고서 푸는지가 중요하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48번 밑줄근 정부 시기의 사실을 물었는데 이 문제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월드컵과 부산 아시아 게임인데 솔직히 한국인이면 한일 월드컵을 모를 리는 없죠. 이 한일 월드컵을 낸 거란 2002년 우리 붉은 악마 김대중 정부 시기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에 비하면 이 문제가 제일 나았어요. 다른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선 그나마 제일 괜찮은 문제였는데 1번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이때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족 관계 등록부로 바꿨어요. 2번 대학 졸업 정원제가 시행되었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 비슷한 뭐 다른 키워드는 뭐 과외 금지가 있겠죠? 3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와, 이것도 어려운 선지인데 일단 이거 노무현 정부거든요. 이것만 좀 보충 설명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면 일단 그 보험이랑 관련된 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직장인이랑 전국민이랑 그리고 이거 조금 바꾼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고
이거는 노태우 정부식이고 이 국민 그 의료제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이름을 바꾼 게 김대중 정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직장인들 먼저 챙겨주고 이제 국민들에 대한 그런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조금 더 노인에 대한 그런 복지 정책까지 확대한 게 노무현 정부예요. 야, 이렇게까지 내야 하나 싶어요. 어려워요. 4번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실시되었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정부는 이전 정부의 IMF를 극복하고 지금 재난지원금처럼 그런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를 시행했죠. 5번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것도 박정희 정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나마 이 문제가 여기선 제일 나왔어요. 그렇다고 쉽진 않았어요. 자, 그럼 이어서 49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여기 장면 부통령 후보 유세. 그러니까 당시 장면 부통령은 야당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대구 228 운동이랑 마산의 3.15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45회 때 나왔던 그 지역사 문제를 푸신 분들만 제대로 이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대구 228이 뭐냐면 그런 야당의 그런 유세 현장을 못 가도록 당시에 등교를 이렇게 뭔가 날짜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등교하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정부에 대한 반발로서 이런 게 대구 228 민주화 운동인데 이런 의거가 많이 발생한 시기는 이승만 정부 시기에 4.19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4.19인 거 몰랐으면 장면이란 인물이 활동할 좀 되려면 이승만 정부 시기나 그 윤보선 대통령 시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대충 이거 보고서 60년대 이전으로 풀었어야 돼요. 이거 몰랐으면 장면이 대충 활동한 시기에 민주화 운동이 뭘까? 그거 모르면 이 문제 못 풀어요. 1번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일단 이건 박정희 정부 시기라 장면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활동할 리가 없어요. 윤보선 이후에 사실상 끝이거든요.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호원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이건 6월 민주항쟁. 참고로 이건 60년이고 이건 64년, 이건 87년. 3번 대학 교수단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 행진을 벌였다. 이 선지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엄연한 기출 연계 선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최근 5회 내에서 이 선지를 계속 4.19 혁명으로만 주다가 이번에 탁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 제대로 아니었으면 이 선지도 헷갈렸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4.19 혁명과 관련된 선지로서 맞아요. 4번 3.1 민주 구국선언을 통해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이것도 똑같이 박정희 정부. 2번은 전두환 정부, 4번은 박정희 정부. 5번 5년 단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6월 민주항쟁이랑 관련된 거라 전두환 정부 시기.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4.19 혁명도 문제로 어렵게 된 편이에요. 이거 잘 안 줬었는데 이 장면이랑 키워드랑 그 이전 기출에서 응용된 대구 228 운동을 기억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심화 50회 마지막 문제인 50번. 여기까지 오시느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도 보내주지 않아요. 일단 이 문제도 자 이쯤 하면 좀 지겨울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이것도 기출 연계 문제 맞아요. 왜냐면 이게 고급 20회 46회에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옛날에 해설 쓴 적 있어가지고 이 고급 20회 때쯤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왜 나왔지 해가지고 당황했거든요. 근데 아무튼간 기출에서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 마지막까지 왜 이럴까요? 아무튼간에 나 이거 너무했어요. 이거 박정희 정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런 급속한 도시화라던가 개발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불균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개발에 의한 일부 지역의 그런 불균형? 그래가지고 뭔가 사람들은 서울로 이렇게 살려고 많이 올라오는데 집이 없으니까 당시에 그 서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경기도 광주로 강제로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지금은 생각하면 이런 비인륜적인 행위 못해요. 큰일 나죠. 이게 1971년이거든요. 근데 통일정책 보통 내면은 박정희 정부 안 내고 노태우 정부라던가 김대중 정부라던가 노무현 정부를 내는데 박정희 정부를 낸 것도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니 앞에서 이렇게 내놓고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냈어야 되나 싶긴 한데 아무튼 냈으니까 풀긴 풀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1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그래서 안 맞고 2번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3번 남북 간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역시 노태우 정부.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를 외우면 풀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아니고 4번 남북조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맞아요.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이후 이걸 설치해서 본격적인 통일 방안을 논의하자 했었는데 이게 그 정답이고 5번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 건설에 착수하였다. 마지막까지 선지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김대중 정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고생시키긴 싫지만 그래도 제대로 외워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명 더 드릴게요. 일단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는 했어요. 그리고 200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합의했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할지 법도 정하고 어떤 회사가 뭐 이렇게 공사를 할지 이렇게 좀 논의를 하는 본격적인 그런 공사 전에 착수 과정을 거친 뒤에 2003년에 이르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땅 파고 뭐 굴삭기지 타고 그런 식의 착공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친 게 이 착수예요. 마지막까지 선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선지가.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재밌는 게 저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안 풀었거든요. 저는 이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푸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진 흑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아까 그 이동근 선생님 문제처럼 이 문제도 이런 사진 힌트로 주목하는 게 좋은데 이게 사진 힌트를 좀 팁으로 드리면 대충 한 8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이전까지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흑백인 사진을 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닌데 한 80년대 이전 사건들 내면 대체로 이렇게 뭐가 사진이 흑백인 사진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머지는 다 너무 최현대사니까 그나마 가장 이전인 박정희 정부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풀었어도 정말 잘 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 모른다고 못 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거 주면 결국 못 풀거든요. 자, 그럼 이것으로 50회 심화해설을 마쳤습니다. 저도 이 회차를 직접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드릴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야 해설을 찍었는데 제 해설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도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드리려고 저도 최대한 공부하고서 찍는 거니까 잘 활용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제 해설이 만약 부족하거나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꼭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50회 해차를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어려운 거 보시느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